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정면 브리핑이죠. 자, 오늘도 그런 뉴스 콕 집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안 추워요. 또. 오늘 완전 봄이었어요. 네, 그죠. 내일은 더 덥죠. 네, 맞아요. 그죠? 더 오른다고 합니다. 기온이. 그리고 모레는 더 오르고 일요일 날은 20도까지 올라간대요. 서울이. 맞습니다. 이거는 봄이 아니라 이제 초여름으로 되는데 다음 주엔 다시 조금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근데 봄에는 좀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니까. 놀러 다니면 좋죠. 근데 이제 벌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벌어야죠. 게 더 좋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서요. 딱 이렇게 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이 곧 노는 거라서요. 그렇지. 이 노동의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정말요? 막스가 얘기한 3단계가 뭐냐면 처음엔 1단계는 뭐냐면 노동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생계형. 생계 정도가 아니고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 2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 3단계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게 곧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단계에 왔으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좀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다가 다시 돈이 좀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하고. 근데 나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야지. 그럼요. 우리 윗세대하고 우리하고도 또 달라야 되거든요. 네. 저의 윗세대는 뭐냐면 회사에 안 가면은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막 토요일, 일요일 되면 회사를 나가. 그 윗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밑에 사람도 나갔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윗세대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윗세대들은 연금도 없이 살던 세대들이라가지고 그런데 1988년부터인가요? 연금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그 연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연금이 개혁이 돼요. 그죠? 오늘 합의를 했죠.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립니다. 18년 만에 합의가 된 거고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사천리로 국회 보건복지위도 통과를 했고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서 처리가 됐습니다.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는 돈, 보험료율도 좀 오르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도 좀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집니다. 또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요. 둘째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역시도 첫째,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을 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를 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들은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여간 글쎄 이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물론 연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걔를 키우려고 할 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애 키우는 게. 그런 것들 이게 좀 그런 거를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모처럼 너무 나는 오늘 그 점심 때쯤 거 발표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왜냐면 맨날 싸우고 말해요. 상대방 막 비난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교수님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격에 겨우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네. 이렇게 눈물샘이 막히면 눈물이 좀 이렇게 나와요. 그렇군요. 예.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울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막 만나가지고 말해요. 정책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꿈만 같다고 얘기하죠. 아니 저는 뭐 좋아서 꿈만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지금 우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장도 정말 이제 나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이었는데 지금 여야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시기에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 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협의회 제안하고 시작하고 나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돼서 감개무량하다. 또 양당에도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추경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요. 예? 이 항상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건 문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죠. 이 부분도. 네, 모든 의원이 합의안에 다 찬성했다고 보기는 좀 근데 어려운데. 그게 이상해요. 그렇죠. 다 찬성하는 예.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 측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방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연금 개혁안은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번 대안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계산한다고 쳐도 2060년이면 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정부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국에는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물론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몇십 년 뒤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비롯해서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이 구조개혁이 연금 특위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안이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강승규, 김재섭, 박정훈, 안상훈 의원 등 반대표를 던졌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뭐 폰지 사기 뭐 좀 굉장히 비난의 강도가 센데 근데 폰지 사기에서 폰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모르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것도 몰라? 근데 이게 폰지 사기를 한 사람이 미국 월가에 안에 알죠. 폰지 사기의 폰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네. 네. 너 이렇게 사람 얕게 이름인데. 하는 거는 안다고 하면 안 돼가지고. 어쭈. 진짜 눈물 나온다. 울고 싶어요. 오늘 눈물 방송. 네. 야,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근데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평가가 어때요? 일단 그래도 너무나 다행이다. 한 발 진전이 된 연금 개헌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해소하는 첫 발을 뗀 것이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드시 해야 됐는데 계속 못 해온 걸 오래 끌지 않고 합의한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이나 군복무 크레디트 산정 기간 보장성 측면에서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앞으로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무슨 위원회 만든다고 그러던데 나도 아까 그거 봤거든요. 준비하는 거. 네. 근데 뭐 여야 공이 6명씩 하고 뭐 제3당에서 한 명인가 끼고 위원장 국민의힘이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특위. 맞죠? 네.
와. 정확합니다. 그럼요.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오늘 들은 건 잊어먹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특위에서 이제 뭐 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 논리는 좀 배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우리나라 하도 양극화 심해지니까 이 모든 게 정치 논리 다 하고 이 양극화 심해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실상의 테러가 지금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란 테러 당한 일이 있었죠. 백혜련 의원. 그죠?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예,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헌재 앞에서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백혜련 의원에게 계란 테러가 가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건태 의원도 함께 이 피해를 당했고요. 당시에 헌재 앞에서 경찰 기동대가 포진을 하고 있었고 혹시나 모를 날아오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서 경찰이 장우산을 펼쳐서 대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건너편 인도 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미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인도와 헌재 사이에 4차선이나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계란이 날아드는 것을 경찰이 막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 사람을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해서 전담 수사팀 꾸려서 추적 중에 있고요. 테러를 당한 백혜련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길 경찰에 당부하고 개인적으로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하면 이게 뭐 계란이니까 괜찮고 뭐 더 딴 거는 문제가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계란이 예를 들면 다른 흉기라든지 이런 걸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예. 사실 계란이라서 괜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근데 제가 계란 테러 이거 하자고 하니까 옛날에 정모라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어떤 대학에 가서 대학에 갔었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 네. 그것이 완전히 막 범벅이 됐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계란도요, 이거 굉장히 아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백혜련 의원이 큰 부상은 없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일단 계란 테러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게 계란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돌이었거나 뭐 그런 흉기였거나 화염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으면 정말 큰 대형 사고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런 행태에 비춰서 시위자들이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헌재 건너편에 있는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을 하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설치해서 인도를 전면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도 지금 집회 시위 현장이 이렇게 격화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관리 강화를 경찰에 지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표현 방식이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도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제 최대행이 당부를 했습니다.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탄핵 선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이 발본색원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네요. 네,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다 더하면 그걸 우리가 국가 총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모가 처음으로 6,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 부문 신용이 6,222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250조 원 정도, 또 전분기 대비해서는 55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각각의 부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를 보면 기업 부채가 2,798조 원, 가계 부채가 2,283조 원, 정부 부채는 1,14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의 2.5배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47.2%, 그러니까 2.5배에 근접한데 2021년 2분기 말에 247%를 보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 비율이 2023년 2분기 말에 252.9%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 전환을 하고 5분기 연속으로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중에 정부 부채의 금액이 가장 낮은데 그래도 최근 증가율은 가장 높습니다. 2023년 3분기 말에 1,02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에 1,141조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1.8%나 급증을 한 건데요. 같은 기간에 기업 부채는 2.9%, 가계 부채는 2.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만일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정치한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잘 좀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좀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